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이겨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한국의 사진 한 장이 게시되면서 전세계 네티즌의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미권 유저미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 커뮤니티인 레딧에 한국 MBC 방송국에서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촬영을 한다며 왜 그래픽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무려 1200개 이상의 답변이 달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본 사진은 지난 2019년의 하노이 회담 때 MBC에서 방송국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 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저런 위험천만해 보이는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촬영했냐는 궁금증이 레딧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곳은 하노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로 만나는 세계의 회담이었고 한국도 이 회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도 했으므로 한국의 방송사들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에 위험하지만 건물 옥상이라는 다소 무리한 장소를 택했고 생생하게 하노이 시내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전하는 앵커들이 직접 하노이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방송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른 방송사들과는 차별을 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스튜디오는 MBC만 그렇게 마련한 게 아니라 KBS,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도 같은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마련해 경쟁적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실제 하노이에 있던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촬영 방식에 대해서 한국의 방식이 창의적인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한국이 아닌 하노이에까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촬영하는 전문성과 신속하게 스튜디오를 세워서 보도를 해내는 속도감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네티즌은 그린 스크린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감을 위해 저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긴 하다면서 그런데 저렇게 한국처럼 방송국이 죄다 몰려와서 빠른 속도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낸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위스의 한 네티즌은 이런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딱 한 군데가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씨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번개가 쳐도 방송한다며 다만 한국같이 일회용으로 저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차려내는 건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흔적은 전 세계에서 찾기 쉽다며 그들은 IT 기술이 좋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했습니다. 당시 하노이에서는 현장감을 살려서 촬영하기에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장소란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방송 촬영이 용이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경의 분위기가 하노이를 제대로 담아낸 것은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악한 베트남의 제작 환경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다리차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스튜디오 제작에 나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뉴스를 제작해 내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베트남 통당역 근처 고층 빌딩에 포진하여 고육지책으로 옥상 등을 빌리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낸 한국의 방송사들을 보며 베트남 언론에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늦게 도착했거나 한국과 같은 작업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빌리거나 더욱 열악한 장소를 빌려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한국은 매우 빠르고 독창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영국 BBC의 한 기자는 한국이 빨리 처리하는 건 비단 베트남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자신의 서울 특파원 시절을 추억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빠름은 대충이 아닌 특별함이라고 짚겠습니다. 보통 외국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한국은 빨리빨리인 대신에 대충 한다는 의미를 집어넣고는 했는데 이제 한국은 빠르면서도 매우 정확하게 바뀐 대단한 문화를 가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서울 식당에서 초시계를 놓고 주문을 했는데 뼈 해장국이 나오기까지 1분 30초가 걸렸으며 다른 반찬까지 나오는데 2분 20초가 걸렸다면서 보너스는 팁까지 없다는 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터넷만 빠른 게 아니라 결혼식마저 3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끝내는 국가라고 하면서 이는 한국의 배달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앱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며 최근에는 배달을 누가 빨리 하는지 경쟁을 하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면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빠름은 또한 각종 트렌드를 리드해 전세계 회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시험하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전세계 수많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 영화가 재밌는지 알아내며 소문을 냅니다. 따라서 전세계 유명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성공의 바로미터로 삼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트렌드에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모바일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스피드해서 전 세계의 누구보다 유행이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LG의 문자 보내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인들이 온갖 정보를 단시간에 찾아내 빠르게 적용해서 미래형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 사퇴할 때에도 관련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에서도 일본인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총리가 입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베 총리의 마지막을 같이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당황하면서 여기에 왜 한국인이 나타나고 있지라며 한국인이 아베 총리 퇴임하는 방송에 찾아왔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자원봉사자로 서울에 왔던 게리 래퍼는 한국인들은 서울로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그들은 매년 수출을 3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고 회상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달성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 자신들의 근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것뿐만 아니라 뭐든 간에 열심히 해서 해치우는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든 빨리 짓는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자존심인 페트로나스 타워 일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쌍둥이 빌딩의 한쪽을 맡아서 일본보다 늦게 착공해 그들보다 더 빨리 공사기간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은 조상 때부터 원래 그런 유전자가 있나 본데요. 과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성은 원래 예정보다 7년이나 빨리 완공되었고 지금까지도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도 결국 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잡아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반에 대학생 개인이 앱을 개발해서 코로나 동선 추적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앱을 즉시 다운받았고 자신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앱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7월쯤에 나왔고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1%도 제대로 다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사회라도 한국과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독일의 유명 마커스 란츠 쇼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중에 IT 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디지털로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스피드와 전문성에 감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질병본부는 3단계를 최대한 늦추며 2.5단계까지 격상하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정부가 늦게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경제를 개방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디지털로 통제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민첩함과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주변을 독려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역대급 상황을 역시 수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독일의 부총리는 한국의 역학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며 독일이 본받는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했다면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국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른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던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새겨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협조해야 이 사태를 좀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对华为来说，确实是一场灾难。小小的韩国为何有如此大的威力？中国进口的芯片竟然比石油还多。而三星、现代等韩国其军品不仅满足本国需要，还走出了国门。华为可以设计芯片，但是无法生产。目前只有2家公司拥有成熟的技术。民族自尊心受挫的韩国人自己打造出新一代主战坦克。我们所熟知的世宗大忘记，现在是超越三星的存在。震惊的事实，一是当今的霸主竟然不是美国，而是我们的邻居韩国。 일본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공격을 감행한 후로 그 전까지 소재에 대해 무관심했던 한국인들조차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이치가 바로 옆 중국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을 밀어내고 중국을 석권한 자신들의 국산 휴대폰들을 바라보면서 기술이나 부품에 대한 내막은 모른 채 마냥 만족감에 빠져있던 중국인들도 이번 위기를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들이 우리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의 반도체 칩이나 OLED를 비롯한 액정 장치 등이 자신들의 휴대폰과 안방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중국인들이 태반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 그들이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기업들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삼성과 현대를 다루는 내용인데 회속 발전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인 방산 분야를 이야기하는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도체나 액정, 가전 등의 민간 분야에만 국한한 시각은 별도로 준비 중인 영상을 통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국내에 나왔었죠. 현대가 국내 방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도 합니다. 먼저 중국이 바라보는 현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시죠. 说起韩国品牌现代，大家最熟悉的莫过于现代的汽车。但对于现代集团而言，现代汽车只是众多子公司中的一个。在韩国，虽然现代没有像三星那样只手遮天的影响力，但在军工领域，现代绝对是超越三星的存在。现代究竟是怎样一家军工企业？到底又生产过哪些牛掰哄哄的武器装备呢？60年代末，美国深陷越战泥潭不可自拔，国内经济持续下滑，压力山大的尼克松政府于1969年提出了尼克松主义，要求亚洲的小弟们自行承担自家的安全、军事防务。美国这一撒手，可把野心勃勃的朴正熙政府给高兴坏了。于是以此为契机，朴正熙决心花20年大搞自主国防建设。1979年，现代汽车轰轰烈烈地开始了第一代国产主战坦克 K1 的研制，短短8年过后 ，K1 就问世了。以韩国当时的军工水准，8年就能搞出个坦克吗？还真搞出来了。不过仔细一看，这 K1 浑身上下怎么都散发出一股浓浓的自由气息呢？原来 K1 是由美国克莱斯勒公司定的型，不少设计是从 M1 身上直接照搬的，各零部件也基本是进口货。现代汽车干的只不过是个组装的活儿，嘴上高喊 K1 是国产的韩国人，内心实则慌的一批。民族自尊心受挫的韩国人为了挽回颜面，决心不依靠外力，自己打造出新一代主战坦克。于是，在 K 刚问世不久，现代就紧锣密鼓地开展 K2 的研制工作。随着2007年 K2 第一辆样车的产出和2014年投入量产，对这个长期渴望获得自信的民族来说 ，K2 的到来无疑是一剂强心针。但韩国人真的从此扬眉吐气、挺直腰板了吗？我看未必。据资料显示 ，K2 的单价超过850万美元，而光研发费用就烧掉了2.3亿美元。当然了，这是国产嘛，再贵也要磕。好在 K2 的纸面性能还算得上世界先进水平，但其真正实力到底对不对得起这850万美元的天价，还有待实战的检验。等等，单靠正年款混血的坦克，就说现代是超越三星的存在？事实上，作为韩国军工领域海陆通吃、全能选手的现代，自然还有更大的手笔。长期以来，韩国的主要敌人是朝鲜，其海军多为轻型水面舰只，因此从一开始发展小型军舰则是韩国的首选，只要在海面上堵得过朝鲜海军就行了。随着经济的快速增长和造船技术的进步，韩国人觉得巡逻艇这种小玩意儿实在难以与其大国身份相配。70年代末开始，韩国大大小小各型护卫舰便伴随着韩国人不断膨胀的远洋雄心，如雨后春笋般涌现出来。蔚山级韩国造船大户现代重工在70年代末自行设计了一型新型护卫舰，作为现代重工大型军舰的开山之作，蔚山的设计可谓个性十足。为了让蔚山能够在海面上飙车，现代重工在它2180吨排水量的小身板里配备了2台 LM2500 燃气轮机和2台柴油机，真是下足了血本。蔚山级主要武器为76毫米舰炮、30毫米双联装炮以及鱼叉反舰导弹，而反潜设备只有马克32型鱼雷、深水炸弹和探测范围十分有限的 PHS-32 舰手声呐。反潜能力弱鸡就算了，防空能力更是可以忽略不计。显然，蔚山级的定位就是执行水面打击任务，对付朝鲜海军的小破船也似乎够用，但要是挨上一炮，可就不好说了。蔚山的上层
门建筑采用铝合金构造，军舰内饰多为木质，这明显是韩国人贪大，为了在有限的吨位上配置更多的武器，但这势必让舰体的抗损能力大打折扣，而且一点就着。但不管怎样，蔚山级毕竟是韩国海军第一型国产大型军舰，现代重工也是有了蔚山级大量的技术储备，才得以迈进建造世界先进大区的门槛。我们所熟知的世宗大王级永免奏便是现代重工的得意之作。经过40多年的技术沉淀，韩国建立起了门类较为齐全的军工体系，其军品不仅满足本国需要，还走出了国门。只能说韩国军工目前还缺乏对一个完整武器体系的研制能力。虽说将不同国家、不同厂商的零部件进行有效整合，也是自身实力的一种体现，但要建立强大的国防，还是得有本国自主产权的核心科技。而三星、现代等韩国军工企业想要修炼成掌握核心科技的军工大腕，依然前途漫漫。前几天，华为没有芯片了，登上热搜，牵动亿万民心。华为可以设计芯片，但是无法生产5纳米高端芯片。目前只有2家公司拥有成熟的技术，那就是台积电和三星。但是在美国的制裁下，台积电停止代工，对华为来说确实是一场灾难。而三星作为对手，当然更指望不上。然而，三星的发家史却可能带给我们帮助。在以芯片为核心的半导体行业，有2个让人震惊的事实：一是当今的霸主竟然不是美国，而是我们的邻居韩国；二是半导体产品比石油还要暴利。在2017年，中国进口了2601亿美元的芯片，竟然比石油还多，而芯片占据了大约80%的半导体市场份额。如此顶尖的产品，天下3强有其2，小小的韩国为何有如此大的威力？更恐怖的是，韩国在半导体领域的起步比美国晚了20年，他们为什么能够后发先至呢？三星的发家史比韩国的历史更加曲折悠长。1969年1月，李秉哲建立了三星电子，把电子产业的心脏芯片当成了毕生的事业。李秉哲去世于1980年，并没有看到韩国芯片的称霸，但他的儿子李健熙带领三星实现了他的梦。三星的霸业成就了无数韩国人心中的世界第一。任何一个国家想要摆脱贫困，都必须借助技术，所以不管前路有多么危险，发展技术是华为唯一的出路，也是每一家有远大志向公司的出路。朋友们，你们对此怎么看的呢？欢迎留言评论。 두 번째 삼성과 반도체 칩 이야기는 두서없이 서둘러 마감된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군수 민간 분야를 함께 다루는 맛보기라고 생각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최근의 미중 갈등과 이로 인한 제재에서 파생되는 우리 한국의 민간 분야 기술에 대한 그들의 시각 변화에 집중하는 별도의 영상을 완성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